코로나19에 더해 유가 공포가 전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여전히 30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폭락하자 증시도 함께 곤두박질 쳤고 뉴욕 증시는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그간의 하락폭을 만회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언제든지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겠죠. 우리 경제 상황과 글로벌 변동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세계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 연준이 한꺼번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게 보통 움직이는 폭이 0.25%포인트니까 2배를 갑작스럽게 전격적으로 내린 건데 이 정도 대책이 나왔으면 사실 평소 같았으면 증시가 좀 오를 법도 한데 당일에 폭락을 했고 그 이후에도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말씀하신 대로 7%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 7% 폭락한 정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하루에 떨어진 정도로는 가장 많이 떨어진 정도입니다. 예. 지금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로 세 가지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팬데믹 현상 때문이고 두 번째로 국제 원유가가 그 이틀 전에 25% 정도 아주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아주 큰 부담을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0.5% 하락한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불안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연준이 전격적으로 예상치 않게 0.5%나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그 불안감이 상당히 가중된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증시하면 유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날에 이제 유가 하락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로 함께 미국 증시와 폭락을 했는데 오늘 반등했던 뉴욕과는 달리 오늘 간밤에도 또 추가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낙폭은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요. 아무래도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제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7% 하락할 때 유럽 증시도 더 많이 떨어져서 8%에서 9% 정도 떨어졌고 예.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10% 이상 하루 만에 증시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탈리아 증시랑 다른 주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증시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유럽의 3대 경제 강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의 증시는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2% 사이에 반등하고 있지만 예. 이탈리아 증시는 아직 3% 이하로 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장세가 유럽 시장에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본론인 우리 증시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이제 다른 글로벌 증시와 다름없이 좀 큰 폭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떨어질 때는 크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 계속되면서 전반적으로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끌어내린 지수를 개인 투자자가 끌어안는 이런 형국이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피해가 좀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올해 들어서 1월, 2월에 걸쳐서 15조 원 정도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투자자가 있는데 예.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가들이 15조 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15조 원을 팔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최근 들어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중에 유동자금이 워낙 많습니다. 약 대충 1,500조 정도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이 유동자금이 원래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투자를 억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나온 이후에 이 자금이 올해 들어서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식시장이 계속 우리나라 안 좋다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우리 폭락장에 들어와서 대박을 치고 있다라는 식의 소식도 심심찮게 들리는데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실제로 과거와 좀 비교했을 때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식을 빌려와서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주식을 되갚는 그래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거래인데요. 네, 주식을 빌렸다가 주식으로 갚는다. 주식으로 이 갚는 얘기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게 주식을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네. 신용도 문제가 있어서요. 따라서 공매도는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만 할 수 있는 주식 거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하락세로 가면서 이제 공매도가 상당히 활성화돼 갖고 1월에는 하루에 공매도 거래량이 약 3,700억 정도였는데 예. 지금 거의 6천억 하루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네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한국의 그 하락장을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게 공매도가 하락장을 이용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하락장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사실은 적잖게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공매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정부가 결국은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가 활성화되면은 하락장에서 주식의 하락을 더 일으키는 주식을 더 떨어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3개월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3개월간 공매도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려고 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매도 제한이 주식시장을 한시적으로는 하락을 좀 멈출 수도 있지만 이전에도 2008년과 금융 위기 때와 그리고 2011년 유럽에서 경제 위기 때도 공매도 제한을 시행한 적이 우리나라에서 있지만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공매도 기준, 그러니까 공매도 규제 강화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 지금의 규제도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서 좀 더 쉽게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기간을 좀 더 오랫동안 하겠다 정도가 이제 골자란 말이죠. 그러면 네. 이게 어쨌든 언젠가는 이게 풀리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한 2주 지나면 다시 공매도를 벌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예 공매도를 좀 전면 제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가 이렇게 평상시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래를 더 일으키고 주식 가격이 출렁거림을 더 안정화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격적으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가 튼튼하다는 그런 면을 부각을 해서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점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환율도 비상입니다. 뭐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1,200원을 한꺼번에 10원 이상 올라서 1,200원을 넘었다가 또 10원 넘게 떨어져서 1,2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뭐 1,200원대 후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망도 나오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은 기축 통화인 이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따라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대로 1,200원 후반대, 즉 1,300원의 원 달러 환율이 가까워진다는 거는 너무 앞서간 예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동성이 심한 환 시장에서는 환 차익을 보려는 투기 세력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 세력들이 점점 더 거래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 시장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상당히 달러화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5년째 매달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고요. 예. 상당히 달러화를 외국에서 벌어온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도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전과 같은 금융 위기에서 달러화가 부족해서 경제 위기로 번지는 위험은 없을 걸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여러모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좀 변동성이 커지고 상황이 안 좋은 형국인데 이럴 때 당장 생각나는 건 사실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특히나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어제 발언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게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0.25%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작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있었는데 예. 한국은행 집행부에서 이주열 총재를 중심으로 상당히 이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그 뜻이 이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게 경제가 부동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에 다시 버블이 확장될 수도 있고 경제가 정말로 안 좋아지면은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완곡하게 금리 인하를 거부했는데 이 미국 연준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0.5% 인하를 했고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의 중앙은행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인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만약에 경제가 계속 좋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한번 한다면 지금 1.25%인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는 0.75%로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조금 뒤 8시쯤 되면 2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한 게 2월 중순 이후기 때문에 네. 뭐 2월 초까지는 뭐 고용 상황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서 둘을 합친 2월 전체 수치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2월 지표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고용 관련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가 상당히 주목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말에 발생했기 때문에 2월 지표부터는 안 좋아질 거로 예상하지만 예.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처음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곧 발표된 2월의 고용 지표인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소비와 투자가 상당히 감소를 2월 중에 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체에서 영업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 나빠질 거로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고용이 56만 명이 늘어나는 5년간 가장 급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관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월에 그 고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3월 이야기인데 3월에는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뭐 대기업이 채용 일정을 정하지를 않는다, 공무원 시험이 미뤄졌다, 뭐 이런 식의 각종 고용 관련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3월 그리고 그 이후의 고용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일종의 서베이를 통해서 각 산업별로 영업 상황을 보는 지수들을 보면 항공이나 영화관 관람객 수나 그리고 면세점의 매출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50%가 줄었고 그리고 숙박이나 백화점 그리고 식당 등의 매출도 거의 20-30%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용 시장이 장기적으로 올해 중순 이후로 본격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 이슈 분석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께 꼭 한 번씩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현재 상황,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뭐 민간이든 정부든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거시적으로는 정부가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11조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거는 참
잘한 것이라고 들고요. 예. 그리고 2020년에 슈퍼 예산 513조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충분한 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발을 맞추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정부가 아무리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펴도 금리와 통화량이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은행과 정부와의 정책 조화가 가장 거시적으로는 중요하고 또 미시적으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특별 융자나 세제 지원과 같은 지원을 한시적으로라도 해줘서 미시적인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